이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은 오래된 전설과 미스터리한 사건들로 인해 항상 어딘가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죠. 이야기는 주인공인 영훈이와 그의 친구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의 여름방학은 언제나 모험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해는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빈집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곳을 탐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집은 언제나 아이들 사이에서 귀신 집으로 불렸어요. 그곳에서 밤새 오래된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거나 희미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영훈이는 귀신 같은 건 믿지 않는다고 큰소리쳤고 친구들은 그런 영혼의 용감함을 신뢰하기로 했어요. 여름밤 달빛이 비추는 날에 그들은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집은 낡고 허물어져 있었으며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한층 더 자아냈죠. 문이 삐걱거리며 열릴 때마다 이어지는 소리의 아이들은 움츠러들었습니다. 마침내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한 방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영훈은 이상하리만치 강한 이끌림을 느꼈죠. 집안을 둘러보던 중 그들은 계단 아래에서 한 문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곳보다 더 많이 잠긴 듯한 문이었고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죠. 영훈은 호기심에 그 일기장을 들추어 보았습니다. 일기장에는 그 집에 살던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점차 그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사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집은 과거 오랫동안 마을에서 인식되지 않은 공포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점차 그들은 더 깊숙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온 방을 가득 채운 차가운 바람 그리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 그들은 너무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훈이는 문득 그 일기장에 적힌 마지막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깊은 비밀은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영훈은 얼떨결에 뭔가를 깨달은 듯 다시 일기장을 펴고 마지막 몇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집의 비밀을 풀기 위한 열쇠 같은 것이었죠. 과거 이 집에 살았던 소녀가 어느 날 사라졌고 그녀의 혼이 여전히 이곳에 머무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녀는 외롭고 슬펐으며 자신을 이해하고 구원해줄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영훈은 일기장을 통해 알게 된 그 소녀의 이야기에 대해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은 그녀의 혼을 편히 쉬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이 갑자기 따뜻해지며 문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집을 빠져나왔고 집 뒤쪽에서 오래된 묘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묘비에는 그 소녀의 이름과 함께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이에게 감사하다는 글귀였습니다. 그 후로 귀신집은 더 이상 신비로운 소문이 돌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영훈과 친구들은 그 여름밤의 모험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때로는 그 소녀의 고마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공포썰은 마지막에는 사람들에게 조용한 감동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학교 근처에는 많은 고시원이 있었고 나는 그들 중 한 곳의 방을 잡고 생활하고 있었다. 고시원 생활은 좁고 불편했지만 저렴한 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지내기로 했다. 내가 살던 고시원은 소문이 조금 이상했다. 학생들이 종종 사라지거나 떠나고 나면 그들이 남긴 짐이 그대로 방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처음에는 그저 유학이나 휴학을 갔겠지 생각했지만 일이 반복되자 의심이 가기 시작했다. 게다가 밤이 되면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무언가를 긁는 소리,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같은 것들이 가끔씩 들려왔다. 내가 그 고시원에 들어온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305호에 살던 친구가 기이한 경험을 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잠에 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다. 누군가가 자신의 방 안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엄청난 공포감에 질린 그는 불을 켰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창문도 굳게 닫혀 있었다. 다음날 305호 친구는 이 이야기를 나에게 털어놓았다. 우리 둘 다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지만 그저 피곤해서 헛것을 보았겠지 하며 애써 무시하려 했다. 며칠 후 또 다른 친구가 같은 고시원에 307호로 이사왔다. 그는 이사한 첫날부터 밤중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 어두운 복도를 누군가가 우두커니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꿈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해서 자꾸만 기억에 남았다. 그 즈음부터 고시원 안에서는 불길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몇몇 주민들은 아예 이사를 가버렸고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고시원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막고자 했다. 방마다 각자 나름의 부적을 붙여놓거나 밤마다 창문에 소금을 뿌려놓는 등 각기 다른 미신을 믿었다. 하루는 내가 학교에서 돌아와 늦은 저녁을 먹은 후 방에 누워있을 때였다. 갑자기 복도에서 신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척추를 타고 서늘한 오싹함이 흘렀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보았다. 복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내 방을 향하고 있었다. 소리가 가까워지자 나도 모르게 문을 닫고 잠가버렸다. 불을 끈 채 이불 속에 숨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침내 내 방문 앞에서 멈추었다. 그 순간 문 손잡이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감에 크게 숨을 쉬었다.
그런데 그 순간 행동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내 스마트폰에서 알람이 울리면서 방 분위기가 조금 안정감 있어 보였다. 손잡이 움직임도 그쳤다. 다음날 아침 나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부랴부랴 짐을 꾸리고 고시원을 떠났다. 그 벗어날 때의 느낌은 마치 감옥을 탈출한 기분이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고시원은 정확히 무엇이 문제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다만 그 경험들은 내가 잊을 수 없는 어둠의 조각으로 남아있다. 우리는 그 고시원의 비밀을 끝내 풀지 못했지만 그곳을 벗어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있다. 이제 나는 다른 곳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지만 가끔씩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그 차가운 시선은 잊을 수가 없다. 가끔씩 서울에 사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그 고시원 이야기를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서로 묻곤 한다. 도대체 그곳엔 무엇이 있었던 걸까?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다. 도심에서 벗어나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기로 했다. 그곳은 주인 할머니가 친절하게 맞아주셨고 아침마다 직접 준비한 전통 한식을 제공해주셨다. 첫날 밤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다. 선선한 밤 공기와 창문을 두드리는 나무가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런데 둘째 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자정이 지나자 방 안에 심한 냉기가 느껴졌다. 처음에는 창문이 열렸나 하고 확인했지만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에 들기로 했다. 셋째 날 밤 나는 다시 한번 그 냉기를 느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군가 내 방을 걷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발자국 소리가 명확하게 들렸고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던 방향을 쳐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나는 무서운 나머지 불을 켜고 밤을 지새우기로 했다. 아침이 되자 나는 주인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혹시 이곳에 저 말고 다른 손님도 계신가요?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니요, 여기엔 지금 손님이 당신뿐인데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뭔가 잘못 들었을 거라고 자신을 납득시켰다. 그러나 그날 밤 공포는 절정에 달했다. 자정이 넘었을 때 나는 갑자기 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나도 모르게 몸이 굳었다. 불을 켰지만 드러나는 것은 텅 빈 방뿐이었다. 그때 내 귓가에서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왜 돌아오지 않았니? 당황한 나는 방에서 뛰쳐나와 할머니의 방으로 달려갔다. 할머니는 고요하게 나를 맞아주셨고 내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천천히 입을 떼셨다. 그 방에는 오래전 돌아가신 우리 딸이 살던 곳이에요. 아마 외로웠나 보네요. 나는 소름이 끼쳤지만 할머니의 슬픈 눈빛을 보니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내게 방을 바꿔주셨고 그 후로 기묘한 일은 없었다. 하지만 그곳을 떠나기 전날 나는 작은 꽃다발 하나를 만들어 그 방 앞에 두었다. 그래야 그녀가 더 외로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마을을 떠난 이후로도 나는 때때로 그 밤의 경험이 떠오르곤 했다.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녀의 안식을 기도했다. 이 경험은 나에게 단순한 공포가 아닌 깊은 슬픔과 연민을 남겼다. 그렇게 내가 경험한 긴 여름밤의 이야기는 마을의 아련한 기억으로 남았다. 네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로 이사를 갔었다. 그곳은 자연이 가까운 곳으로 밤이 되면 귀뚜라미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나는 처음으로 혼자 사는 것에 설레었고 새로운 곳에서의 삶을 즐기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시계를 보니 시간이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다. 깨진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벽에 비치고 있었다. 여느 때처럼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던 순간 갑자기 집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이 시간에 누가 전화지? 집 전화는 거의 쓸 일이 없어서 그 시각에 걸려온 전화는 매우 이상했다. 순간적으로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용기를 내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혹시 잘못 걸린 전화일 거라 생각하며 전화를 끊으려던 순간 매우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거기 있니?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목소리는 나에게 익숙하지도 않았고 누군가 장난 전화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무덤덤했다. 나는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누구세요? 하지만 상대방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낮게 킬킬거리는 웃음소리만 흘러나왔다. 나는 서늘한 기운임을 느끼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방금 전 전화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시간이 흐른 후 겨우 잠들려고 할 때쯤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긴장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다시 그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뒤를 봐봐.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으나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기운이 흘렀다. 등 뒤에서 문득 바람소리가 지나갔지만 창문은 닫혀 있었다. 전화를 끊고 별일 아니라는 듯 다시 침대에 눕지만 뒤척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베란다 쪽에서 무언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이어지는 발자국 소리. 그 순간 나는 모든 감각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용기를 내어 전등을 켜고 베란다 쪽으로 갔다. 베란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제서야 모든 일이 내 상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출입문과 창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긴장을 풀려던 찰나 거울에 비친 내 뒷모습에서 불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순간 거울을 깨뜨릴 듯이 돌아섰지만 방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초조한 마음에 경찰에 전화하려고 폰을 집었지만 이미 배터리가 다 닳아 꺼져버린 상태였다. 다음날 아침 나는 밤새 잠을 설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일어났다. 스마트폰을 충전한 후 지난밤의 일을 친구에게 이야기했다. 친구는 장난 전화일 거라며 웃어 넘겼고 나도 그 말을 듣고 어찌어찌 안심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이상한 전화는 몇 차례 더 걸려왔고 밤만 되면 불길한 기운이 감돌곤 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을 비우고 돌아왔을 때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낯선 쪽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처음엔 보고 싶었어. 이젠 같이 있고 싶어. 그때서야 나는 이 일이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다. 서둘러 집을 계약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이상한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가끔 거울을 볼 때면 등 뒤를 흘낏 돌아보는 습관이 생기고 말았다.